자, 여러분 앞에 화면 볼게요. 자, 과제를 좀 적어 놨는데 이거를 실제로 시간을 드리기 전에 이거 하나 먼저 보고 갈게요. 자, 지금 현재 우리 디테일 기능 만들었어요. 근데 만든 거에서 아직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당장 이런 문제가 있어요. 게시글을 본다라고 우리가 명령어를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자한테 이렇게 쓰세요라고 했지만 사실상 우리가 제시한 방법대로 사용자가 써줄 거라고 기대하면 안 돼요. 우리가 딱 제시해 놓은 방식 말고 좀 다른 방식,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하는 사용자도 당연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 대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예상할 수 있는 예상 범주의 케이스들은 문제가 없게끔 다 만들어 줘야 됩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익셉션이 발생하는 상황은 실제로 프로그램이 만들어졌고 그 프로그램으로 외부로 사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 사이트가 좀 먹통이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떤 에러가 발생했는지 보면 당장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integer.parseInt라고 하는 걸 통해 두 번째, 2번 인덱스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디테일 띄어쓰기 그 뒤에 입력받은 녀석을 int 타입 정수형으로 형태를 변환시키고 있어요. 근데 ASD라는 텍스트는 문자열은 정수로 형변환이 안 되겠죠? 무조건 스트링을 int로 다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녀석은 불가한데 그렇기 때문에 나와 있는 exception 종류가 number format exception입니다. 그죠? 숫자로 형태를 맞출 수가 없는 예외가 발생을 한 거예요. 자바에서 여러분들 트라이 캐치라고 하는 예외 처리에 대한 거를 공부를 하셨을까요, 혹시?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제 뭐 간단하게 다뤄지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상황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익셉션에 대한 예외 처리를 지금 당장 엄청나게 한다기보다는 간단하게 그냥 보여만 드릴 거예요. 일단 이거부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간략하게 트라이 캐치. 자바에서 사용하는 트라이 캐치라고 하는 문법은 이제 예외 처리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문법인데 얘는 수많은 익셉션에는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익셉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예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예외에 디테일한 예외 종류들이 엄청 많아요.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보시게 될 익셉션 종류가 널 포인터 익셉션. 객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객체 자체가 널인데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기능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행위를 했을 때 널 포인터 익셉션. 간단하게 얘기하면 널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데 지금 쓰려고 한다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illegal format exception, 뭐 number format exception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 형태가 맞지 않아서 발생하는 exception들도 되게 다양하게 많아요. 그리고 클래스 not found exception 같은 경우 뭐 클래스를 정상적으로 찾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아무튼 종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종류를 우리가 다 기억하고 외우고 쓸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주로 사용되는 녀석 몇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되고 쓸 때 내가 필요한 익셉션이 뭔가는 실제로 발생하는 걸 보면서 검증하면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이제 사용법을 조금 들어보시면은 이해가 좀 될 겁니다. 자, 트라이라고 하는 이 중괄호 이 부분은 트라이 블럭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블럭 안쪽에는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코드를 넣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코드에서 이 부분이 되겠죠. 넘버 포맷 익셉션이 방금 우리 눈으로 확인했던 그 발생했던 경우가 얘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녀석을 트라이 블럭 안쪽에 위치를 시킵니다. 그러면 자, 이 코드가 이걸 실제로 한번 써볼까요? 쓰면서 보죠. 자, 이렇게 코드를 넣었다라고 했을 때 코드가 진행되는 건 동일해요.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갑니다. 조건이 참일 때 이 녀석을 먼저 할 거고 그 다음에 트라이 블럭으로 들어와서 얘를 수행을 합니다. 자, 근데 얘를 수행했을 때 예외가 발생을 안 하면 예외 발생이 없이 그냥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면 이 밑에 있는 캐치 블럭을 신경 쓰지 않고 그 다음 코드가 진행이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예외가 발생을 해버리면 그때 캐치 블럭으로 넘어옵니다. 근데 이 캐치 블럭으로 넘어오는 상황 속에서도 얘는 그냥 익셉션,
예외라고 하는 통틀어서죠. 근데 이걸 세부적으로 캐치 블럭을 더 쌓아나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블럭, 그 캐치 블럭만 익셉션 통일하게, 그러니까 모든 익셉션 예외를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이 안쪽에는 세부적인 익셉션 내용들을 보통 적어주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예외 처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finally라고 하는 블럭이 있어요. 이 블럭은 예외가 발생했고 안 했고 캐치 블럭이 실행됐고 안 됐고를 떠나서 무조건 하는 블럭이에요. 무조건 수행하고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외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캐치 블럭을 통해 해당 예외를 잡아서 이때는 어떤 게 수행됐으면 좋겠어 라는 걸 적어준 뒤에 그 다음에도 무조건 해야 되는 경우 이런 파이널리를 붙여서 넣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예외가 없는 경우에는 트라이 블럭에서 예외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캐치를 하지 않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널리는 하고 끝난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문법으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건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 코드에다가 이 트라이 캐치를 사용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냥 간단하게 이런 걸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봤던 넘버 포맷 익셉션 이 익셉션이 발생을 하면 이 캐치 블럭에서 잡아줄 거야 라고 우리가 지금 적어준 겁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익셉션 종류가 너무 많은데 그때그때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실제로 예외를 발생시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러 내용에 떴죠 아까. 그거 보고 여기다가 하나하나 검증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도 익셉션 종류가 익셉션이라고 하는 녀석 밑에 큰 덩어리가 또 있고요. 그 밑에 세부적인 덩어리가 또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구글링이나 GPT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은 범위부터 큰 범위로 캐치블럭을 쌓아내려 가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렇게 검증을 해야 올바르게 검증이 되기 때문에 캐치블럭 하나로 만들었을 때 보통 마지막은 그냥 익셉션을 항상 쓰니까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넘버 포맷 익셉션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인 명령어를 입력받지 못해서 이런 거 입력받아서 문제가 생긴 상황일 거잖아요. 숫자로 형태를 못 변환시켰으니까 그때는 여기서 이런 걸 하겠다라는 겁니다. 명령어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해당 캐치 블럭이 실행되고 나서 트라이 블럭 아예 트라이 캐치를 빠져나갈 거니까 저 출력문이 나오고 밑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려고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이제 뭐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이제 캐치 블럭을 만들어서 예외 처리를 할 때 이렇게 실제로 수행해야 되는 사용자한테 보여줘야 되는 어떠한 로직을 넣기도 하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통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얘를 사용해요.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 이 녀석은 뭐냐? 지금 발생한 예외 상황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넘버 포맷 익셉션을 우리가 명확하게 눈으로 확인을 했고 트라이 캐치 블럭을 사용해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생각하지 고려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예외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찾아봤을 때는 이러한 내용을 넣어줘야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고요. 확인을 한 후에 수정하라고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개발을 다 마치고 나서 실제로 운영, 서비스를 하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는 코드상에 얘가 남아있는 건 좋지 못해요. 왜냐면 콘솔에다가 엄청나게 찍어줄 건데 그렇게 찍어준 내용들은 로그에 남아요. 로그에 남아있다는 얘기는 누군가 악의를 가지고 에러를 발생시킨 다음에 그 로그 내용을 보면서 이 코드를 까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코드를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작정 이걸 써서 냅두는 건 좋은 일은 아니지만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이걸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문제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이거 그냥 여기다가 이걸 놔보자. 이러면 이제 간단하게 넘버 포맷 익셉션이 발생을 하면 이게 실행이 되는 거고요. 넘버 포맷 익셉션이 아닌 이제 다른 예외가 발생을 하면 얘를 못할 거니까 이쪽으로 넘어오겠죠.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트라이 캐치 블럭인데 지금 보면은 id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왜? id가 트라이 블럭 안쪽으로 들어갔으니까
자바에서는 항상 그 공간이 나뉠 때 중괄호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이 트라이블럭 안에서 만들어진 이 변수 또한 트라이블럭을 벗어나니 못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겠어요? 바깥에다가 int id를 하나 만들어 줘야 되고요. 여기서는 이 id 값을 재활용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뭐예요? 검증이 안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용법만 알려드리기로 한 거니까 이런 느낌으로 해서 코드를 만들다 보면은 그럼 얘도 뭔가 어딘가로 합쳐져야 되겠구나, 얘도 어딘가로 같이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면서 트라이블럭을 구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예시니까 이걸로 한번 볼까요? id에 일단 초기값 0 넣어놨어요. 그러면 이 과정을 거쳐서 올바르게 id의 값이 바뀌었을 때는 이제 게시글은 1번부터니까 0이 아니겠죠. 그러면 이 밑에 기능을 수행하는 거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트라이 블럭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고 명령어가 올바르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봤어요. 그러면 이 밑에서는 id가 0일 거니까 반복문 돌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할 거고, 여기서 0번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메시지와 함께 돌아가겠죠. 그런 느낌일 겁니다. 우리가 예상한 게 맞는지 한번. 일단은 2번 글 보겠다라고 하면은 존재하지 않는다. 1번 글 보겠다라고 하면 1번 글 잘 나오고요. 기존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능은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먼저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예상한 결과가 맞죠? 올바르지 않는다 나오고 0번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넣어볼까요? 이러면은 컨티뉴를 만나서 다시 반복문 위로 올라가는 것까지 진행을 할 수 있겠네요. 밑으로 안 내려오니까 이 메시지는 안 보여줄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능을 만들어 나갈 때 기본적으로 기능을 사용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테스트들은 쉽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문제없이 검증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사용 방식을 벗어난 좀 특수한 경우들, 사용자는 진짜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게 될 건데 그 수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되게 많은 다양한 케이스들을 미리 생각을 하면서 테스트를 좀 해줘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무에 나가서 일을 하실 때에도 테스트 케이스라고 하는 걸 작성을 해서 실제 개발 과정이 거의 끝났을 때 이러한 산출물 작업을 통해 테스트를 쭉 진행을 하게 돼요. 근데 이 테스트 케이스를 누가 쓰느냐? 이거 개발자가 써요. 결국은 내가 만들었고 내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내가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을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정말 꼼꼼하게 디테일한 그리고 되게 다양한 변수들까지 고려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그때 실제로 이게 서비스가 될 때 큰 문제가 없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네, 이거는 뭐 취업하고 나서 생각하셔야 될 문제고 지금 당장은 거기까지는 고려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이런 방식도 있다. 그리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런 예외는 발생할 수 있어 라고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적은 건데 애초에 컴파일 수준에서부터 이거 예외 처리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하는 녀석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웹 환경이 적용되는 시점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떠한 기능을 사용하려고 할 때 무조건 예외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웹은 통신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우리가 일부러 사용하지 않아도 어차피 쓰지 않으면 못 넘어가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때 또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트라이 캐치를 얘기한 김에 이것까지만 같이 얘기를 해볼까요? 이제 예외 처리라고 하면
트라이 캐치 가장 기본, 자바에서 기본적인 예외 처리 방식인데, 이제 throw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는 이제 던진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던지기. 뭘 던지는 거냐면 예외를 던지는 거예요. 예외를 던진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냥 진짜 간단하게 강제로 예외를 발생시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같이 이렇게 써놓은 상태에서 이게 예외 처리가 잘 되는지 보려면 이런 테스트를 해야 되죠. 근데 이런 거 필요 없이 스로우로 던져버리면요, 그냥 예외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 그 예외가 걸려요, 캐치블럭에.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제 스로우라고 하는 문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시점은 되게 조금 기간이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좀 검색을 해보시고 나중에 실제로 사용할 때 디테일한 내용을 알아보시는 게 편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뭔가 문제점들이 종종 있을 텐데 일단은 이 정도만 해놓도록 할까요? 그리고 지금 얘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없으나 있으나 별 상관이 없는 거라 이 녀석은 그냥 빼고 이 상태로 커밋 하나 더 남겨드릴게요. 하나 더 남겨드렸고, 지금 이거 정말 간단하게 사용법 익히면서 한번 해본 거니까 이걸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검증을 실제로 본인 코드에 녹여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디테일 기능은 이 정도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과제 지금부터 시간 들여볼게요. 한번 해보시죠. 자, 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같이 진행을 해볼 거예요. 지금 현재 제가 그 과제로 내드린 기능 같은 경우는 딜리트, 삭제 기능이죠. 그리고 모디파이, 수정 기능입니다. 그래서 딜리트 기능과 수정 기능 두 가지를 진행을 할 건데, 지금 이제 디테일까지 표본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이 두 기능은 상당히 쉬워요. 어려울 게 전혀 없어요. 되게 간단하고 실제로 코드의 거의 한 80%를 가져다가 그냥 활용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추가로 생각해야 되는 건 삭제가 되는 것, 그리고 수정이 되는 것, 딱 요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 정도로 아주 간단한 기능들이었어요. 자, 우리가 디테일 기능 때 했던 것처럼 else if 한 단락을 복사를 좀 해가지고 붙여넣기를 진행을 할 건데, 이때 붙여넣기를 할 때요, 뭐 아티클 라이트 거를 가져와도 되고 리스트를 가져와도 되고 뭐 그런 것들을 가져와도 전혀 상관은 없지만, 지금 딜리트랑 모디파이 기능은 디테일 기능과 상당히 유사해요. 이런 식으로 입력했던 녀석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뭐가 유사하죠? 내가 수정이나 삭제를 하고자 하는 게시글 번호까지 입력하는 행위가 똑같죠. 디테일도 나 1번 글 볼 거예요 라고 하는 사용자의 의사가 들어있는 것처럼 딜리트, 모디파이 역시 나 1번 글 지울 거예요, 1번 글 수정할 거예요 라고 하는 그 게시글 번호를 같이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디테일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 디테일 쪽을 가져와서 사용을 한다면 재활용할 것들이 좀 많겠죠. 그래서 저는 디테일을 가져왔고요. 가져온 상태에서 이 출력하는 부분을 제거를 해줄게요. 얘는 이제 딜리트나 모디파이 쪽에 필요한 게 아니니까 과감하게 지워주도록 하고, 자, 나머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바꿔주고요. 그리고 딜리트와 모디파이 둘 중에 뭐부터 해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그냥 딜리트를 먼저 하도록 할게요. 얘네들은 비슷한 난이도를 가지고 있고 둘 다 똑같습니다. 어려울 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딜리트로 시작하는 명령어를 먼저 걸러줄 거고요. 아티클 딜리트 게시글 번호 입력이 된다면 해당 if문 안쪽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거는
재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겠죠. 정확히는 해야만 해요. 왜? 게시글 번호 부분 얘도 필요한 거니까. 그 게시물이 있는지 없는지 찾으려면 순회해야 되고, 순회할 거면 그 순회하는 반복문 안쪽에서 if문 가지고 검증 또 해야 되고, 그런 과정들 동일하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필요합니다. 했어요. 자, 얘 필요한가요? 우리가 id라는 변수 하나 만들어서 0이라는 값을 초기화를 해놨던 이 과정, 그리고 밑에 있는 try catch 블럭까지, 이거 필요한가요? 그냥 써도 되겠죠. 그냥 써도 전혀 문제될 게 없을 겁니다. 왜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번호를 입력받겠다라고 했지만 사용자가 텍스트를 입력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알려주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행위 나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냥 활용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만큼을 묶어서 볼까요? 얘는 어떨까요? 자, 얘도 어차피 우리 그 아티클스라고 하는 리스트 안쪽에서 실제로 그 게시물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를 따져보는 거기 때문에 삭제 기능이냐 상세 보기 기능이냐를 떠나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죠? 게시물이 있나 없나 따져보는 거는 둘 다 있어야 되는 기능이니까. 그럼 얘도 재활용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 녀석 재활용해야죠.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보여줘야 되고요. 명령어 입력받으러 돌려보내는 것도 당연히 재활용 같이 해주면 좋을 거고요. 자, 그러면 이만큼이나 재활용을 우리가 했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하면 돼요?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 재활용을 하고 났더니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되는 일이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있는 경우에 그 게시물을 진짜 지우는 거, 이거 하나 남았습니다. 그죠?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걸 하기 위해서 또 생각을 해볼게요. 자, 실제로 게시물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자, 생각을 한번 또 처음부터 뻗어서 나가 볼게요. 게시물을 삭제하려면 게시물이 어디에 있는가? 자, 어디에 있죠? 우리 아티클스에 있죠? 게시물들은 아티클스에 있어요. 자, 그러면 아티클스에서 내가 지우고자 하는 게시물은 어디에 있는가? 이건 어떻게 알죠? 아티클스는 리스트예요. 리스트 안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가 라는 걸 알려면 우리 뭐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인덱스를 알아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인덱스를 어떻게 알 수 있지? 인덱스 어떻게 알 수 있죠? 방법은 다양하게 많습니다. 인덱스를 알아낼 때는 우리가 만들어놨던 재활용했던 이 부분을 인덱스를 알아내는 방식으로 조금 바꿔주는 방식도 있어요. 만약에 바꾼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이만큼 주석을 걸어놓고요. 아니다, 주석 걸지 말고 그냥 살려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한번 과정을 비슷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인덱스를 알아내는 순회하는 방법으로 반복문을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일단은 방식은 동일해요. 인덱스 찾은 인덱스 번호라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어 주고요. 인덱스 같은 경우는 0번 인덱스부터 시작을 하니까 초기값 세팅을 할 때 이제 널과 같은 의미로 쓰려면 이거 안 되겠죠. 0은 실제로 존재하는 인덱스니까요. 그럼 존재하지 않는 인덱스를 초기값으로 세팅을 해놔야 이거랑 유사하게 이런 검증을 할 수 있을 거니 여기다가는 -1 해주겠습니다. 실제로 인덱스를 다룰 때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 보통 -1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해요. 이거는 좀 여담이지만 파이썬을 병행하셨던 분이 있다면 파이썬에서는 -1이라는 인덱스가 있나요? 있으니까 이런 얘기 하고 있겠죠? 실제로 -1이라는 인덱스 번호로 데이터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바랑 파이썬이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바는 마이너스 1이라는 인덱스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0 밑으로는 없기 때문에 없다를 판단할 때 이걸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한다. 자, 그러면 초기값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해당 상황일 때 이 녀석의 값을 바꾸기 위해서 공간 하나 뚫어 놓은 거죠. 그리고 나서 반복문 넣어줄 겁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인덱스 번호를 찾기 위해서 향상된 포문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변화하는 숫자를 우리가 실제로 인지를 해줘야 되니까. 만약에 향상된 포문으로 처리를 할 것 같으면 또 다른 변수 하나를 더 생성해줘야 돼요. 왜 그런지는 실제로 코드를 보시면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적 자체는 동일합니다. articles라는 녀석을 순회하려고 하는 목적 자체는 동일해요. 그래서 향상된 포문이나 이거나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일 수 있겠지만, 자, 여기서 검증을 통해 이것도 해줘야겠네요. 사실 없어도 상관은 없지만 로직은 동일하죠. 이 부분 빼고 반복문과 조건문 부분은 이만큼과 이만큼이 완전히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일 때 일치하는 경우에서 위에서는 found article이라는 변수에게 아티클 객체 자체를 넘겼다면 여기서는 found index라는 녀석에게 현재 변화하고 있는 인덱스의 값을 넣어주는 겁니다. 얘도 똑같아요. 그 뒤에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으니까 브레이크를 통해서 종료를 해주면 된다. 자, 이러면 i의 값이 0부터 이제 articles라고 하는 녀석이 총 3개의 게시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2번 인덱스까지 존재할 건데, 자, i의 값이 0부터 2까지, 아니 3까지 돌 거잖아요. 3 전까지. 그럼 0번, 1번, 2번 이렇게 3번 돌아줄 겁니다. 그 상황인데 한 번 돌 때 0번 방에 있는 애를 여기다 넣어놓고 얘가 가진 아이디랑 우리가 그 지우겠다라고 입력한 게시물 번호를 잘라내서 만들어낸 이 아이디랑 일치하는지를 보고요. 일치할 때 그때 이 변수에다가 현재의 i 값을 세팅한다. 그러면 이 i 값이라는 건 그 순간순간의 인덱스 번호로 활용이 되고 있을 거니까 인덱스 번호를 찾아낼 수 있겠죠. 만약에 이 녀석을 이제 향상된 부분 가지고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가능은 하죠. 대신에 이런 작업이 하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즉 y는 이 아이디가 그냥 아이디면 안 되니까 얘는 인덱스 아이디 정도로 이름을 지어놔 주고요. 0으로 시작해서 한번 돌았다. 찾아서 올라가면 증가돼서 1이 돼야 되니까 뭐 이런 거 하나 넣어주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안쪽에는 파운드 인덱스에다가 인덱스 id라는 녀석을 이렇게 세팅해주면 되겠네요. 향상된 폼을 사용해서 인덱스 번호를 찾을 때는 이렇게 응용하면 돼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향상된 포문에는 우리가 증가시키는 i 값이라는 녀석이 없어요. 그죠? 여기에는 그냥 일반적인 포문에는 우리가 종료 조건과 스텝과 초기값 세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을 하는 과정에 i라는 녀석을 만들어서 쓰기 때문에 활용할 녀석이 있지만 얘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서 증가시키는 과정을 통해 이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그냥. 그럼 이거 가지고 한번 또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게시글이 3개가 만약에 있는데 제가 지금 1번 글을 찾으려고 해요. 그 과정에서 이 코드를 수행한다라고 봤을 때 처음에 인덱스 아이디라는 녀석은 0이고 아티클 이제 향상된 포문이니까 첫 번째 0번 인덱스에 들어있는 게시물이 나왔겠죠? 근데 여기서 아이디 비교해보면 0번 인덱스에는 1번 글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얘랑 일치하지 않을 거니까 이 상황 넘어갑니다. 이거 안 할 거고요. 증가돼서 얘는 1이 된 상태로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 1번 인덱스에는 2번 글 들어있을 건데, 제가 아까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2번 게시물을 찾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올라갔을 때 이제 1번 인덱스 방을 봅니다. 봤더니 그 안에 2번 게시물이 들어있죠. 2번 게시물이 있는데 내가 찾아온 게시글 번호, 사용자가 입력한 번호가 2예요. 둘이 일치를 하겠네요. 일치를 했으니까 이 과정을 해야 되는데 이만큼을 이제 수행을 하는데 found index라고 하는 녀석, -1이었던 이 녀석을 현재 인덱스 아이디는 몇? 1이라는 값으로 재할당을 시켜준다 라는 과정을 하고 브레이크를 만났으니 빠져나오겠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중복이니까 밑에까지 내려왔다라고 했을 때 found index의 값이 -1이면 이 과정을 통해서 값이 바뀐 적이 없다는 얘기니까 또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는 거고요. -1이 아니면 우리는 지금 내가 찾고자 하는 게시물의 인덱스 번호를 실제로 찾아낸 상황이 되겠죠.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은 되게 많아요. 자, 인덱스를 어떻게 할 수 있지? 보여드린 예시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알아낸 정보를 토대로 삭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 결국은 우리가 리스트라고 하는 녀석에 들어있는 요소값 하나를 제거하려고 하는 과정이에요. 아티클스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개의 아티클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애를 찾아내고 찾아낸 녀석을 삭제하고자 하는 상황.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메서드를 안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냥 사용하시면 되겠지만 리스트의 요소값을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통해 메서드를 알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검색해 보시거나 이미 알고 계시거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리무브라고 하는 메서드가 존재하죠. 이 리무브를 사용하면은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요소값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제거할 때 어떤 요소값을 지울 건데 라고 하는 부분을 메서드 실행의 인자값으로 세팅을 하게 될 거고 이 부분에 이 괄호 사이 부분에 지우고자 하는 요소 값에 인덱스 번호를 넣어주면 해당 인덱스에 들어있는 요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능한 게 아니라 지우고자 하는 애초에 요소 값 자체를 넣어도 얘는 그 값을 찾아서 제거를 해줘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리무브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하는 예시를 보여드리면 지금 이만큼이 우리가 지금 예시였죠? 상황이었죠? 파운드 아티클을 그냥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한번 해볼까요? 자, 아티클스 얘가 가지고 있는 remove라고 하는 메서드를 함수를 사용할 건데 자, int index라고 하는 인자가 설명이 되어 있고요. 밑에 보면 object o라고 하는 인자가 설명이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말하는 int index는 인자 값으로 인덱스 넘기면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애 지워줄게 그게 가능해 라고 하는 거고 이 녀석은 요소값 자체 넘기면 객체 자체 넘기면 가능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오브젝트라고 하는 타입이 쓰여져 있는데 여러분들 오브젝트 아시나요? 오브젝트? 자바에서의 오브젝트 얘는 순수한 의미로 객체죠. 오브젝트라는 애는 그냥 객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바를 공부하실 때 그리고 지금까지 이 코드를 작성하면서도 수많은 객체를 사용해 왔어요. 뭐 리스트도 썼고 스트링 배열도 썼고 아티클이라고 하는 우리가 만들어낸 객체도 활용을 했습니다. 객체를 되게 그냥 당연하게 우리는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수많은 객체들 중에 어떤 녀석이 들어와도 상관이 없겠죠. 왜? 오브젝트 자체가 객체를 통틀어서 말을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오브젝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자료형 타입들도 다 포함을 하고 있는 자바의 최상위 클래스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모든 자바에서 사용하는 모든 타입들은 오브젝트로부터 파생되어 나왔다. 오브젝트가 최상위에 존재한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 하나 보여드리면 오브젝트 타입으로 A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1을 넣을 수 있고요.
오브젝트 타입으로 B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문자열 같은 것도 넣을 수 있고요. 오브젝트 타입으로 C라는 변수 하나 만들어서 불린 타입의 데이터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었던 이런 녀석도 다 돼요. 오브젝트는 자바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 타입의 꼭대기에 위치를 하니까 이해하기 쉽게 그냥 가장 상위 포식자이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 타입의 데이터가 들어와도 다 받아들일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오브젝트를 적절히 잘 활용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자바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나갈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당연히 남발하는 건 좋지 않고. 자, 그러면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인덱스 찾는 방식도 지금 배웠고요. 객체 그 자체를 찾는 방식은 그 전에 이미 했던 거 재활용을 할 수 있고요. 어떤 걸 쓰셔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알려드렸던 인덱스 찾는 방식 이거를 둘 다 기록을 남겨드리는 게 나을까요? 그럼 이번 딜리트 기능 커밋 할 때는 얘네를 주석 건체로 이렇게 두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그 다음 커밋에서는 지우고 커밋을 하겠습니다. 그럼 기록이 어쨌든 하나가 남을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주석을 좀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인덱스에 주석 걸린 부분으로 활용을 했다라고 하면 이 녀석으로 지우면 되는 거고, 저처럼 이거 가지고 활용을 했다라면 그냥 객체 가지고 지울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두 가지의 경우에는 이렇게 주석 풀면 향상된 부분으로 인덱스 찾는 거, 이렇게 주석 풀면 그냥 일반적인 형태의 포문으로 인덱스 찾는 거 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딜리트 기능 실제로 잘 지워지는지 테스트는 해봐야죠. 당연히 테스트가 안되면 안되는 거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딜리트 하려고 하는데 지금 당장 글이 없으니까 뭐라고 하는 거 맞고요. 이런 거 잘 걸러줄 거고요. 글을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리스트 봤을 때 잘 나오는데 글 딜리트 이번 글 지웠을 때 메시지를 안 만들어줬군요. 삭제하고 나서 삭제가 됐다라는 메시지가 없어요. 이건 추가해 주도록 하고 지워지는 건 확인할 수 있겠죠. 실제로 이번 글은 이제 없습니다. 이러고 나서 아티클 라이트를 만약에 해요. 한 번 글 생성 맞죠? 문제 없죠? 리스트를 봐도 한 번 글 문제없이 잘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러면 메시지 하나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니지. 이렇게. 자, 이러면 이제 삭제 기능 끝났어요. 쉽죠? 처음에 제가 저번주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하다 보면 완성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과정을 해오고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잘 생각이 나서 잘 하셨던 분들은 크게 와닿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은 지금 이걸 하는 과정에서 조금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어려움을 느끼셨던 분들은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공감이 되실 거예요. 뭐냐면 맨 처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 삭제 기능 어떻게 하지? 생각했으면 못할 거예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게시글 작성 기능, 그리고 리스트 기능, 그 다음에 뭐 상세 보기 기능, 차근차근 기능들을 만들어 왔죠. 이렇게 만들어 오고 났더니 삭제 기능 어떻게 하지가
80% 정도 재활용으로 끝. 맞죠? 이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안 되는 게 있으면 그 안 되는 거에서 막혀가지고 아예 첫 발을 내딛지 못하는 상태? 그러고 있으시면 안 되고요. 무조건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그렇게 뭐라도 깔아놔야 돼요. 그렇게 깔아놓은 상태에서 내가 만든 건데 내가 앞으로 만들 기능의 표본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개발을 접근하셔야 여러분들이 뭐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이게 뭐지 싶은 그런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딱 맞닥뜨려야 돼요. 처음 들어봤고 뭔가 검색을 해봐도 자료도 안 나오는 것 같고 이런 상태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기능을 여러분들이 써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똑같아요. 접근 방식은. 할 수 있는 것부터, 이해가 되는 것부터, 뭐라도 알아듣겠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것부터 쌓아 나가다 보면은 하게 돼요. 점점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니까 무조건 시작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러면 얘도 하나 남겨드리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수정 기능 바로 한번 가볼까요? 근데 여러분 잠깐만요. 자, 수정 기능 바로 해보겠습니다. 자, 수정 기능 똑같이 접근할 거예요. 일단 명령어 입력 받는 분기점 하나 늘려줘야 되니까 else 또 복사할 건데요. 누구 복사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 지금 write, list, detail, delete 네 가지 기능 만들어 놨어요. 누구 복사하는 게 가장 효율이 좋을까요? 이 상황은 detail이나 delete 가져오면 되겠죠? 어차피 그 둘이 또 명령어에 그 잘라내는 거 기능 갖고 있을 거니까 저는 그냥 delete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복사해 줬고요. 근데 여기서 그동안에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밑에 있는 녀석을 수정을 좀 했는데 이번에는 위에 있는 녀석을 수정을 좀 할게요. 왜냐면 삭제라는 기능이 게시물을 없애는 기능이니까 게시물을 가지고 노는 기능이 그 삭제보다는 위에 있는 게 흐름상 매끄러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에 거를 modify로 수정을 해줄 거고요. 자, 명령어 뜯어 고쳤고 재활용하는 부분 그대로 다 해도 되겠죠? modify도 똑같아요. 결국 게시물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내서 있을 때 입력받는 것만 다른 거예요. 입력받은 값으로 나중에 갈아 끼우는 거. 딱 이것만 다른 겁니다. 나머지는 다 동일하고요. 그래서 재활용을 그대로 해준 다음에 여기까지 그대로 할 겁니다. 그리고 remove 대신에 실제로 수정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줄 건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입력받는 거예요. 제목과 내용을 사용자한테 다시 입력을 받아야 되는 상황. 자, 입력받는 행위는 우리 이미 만들어 놨죠? 이거 그대로 라이트에 있는 거 가지고 올 겁니다. modify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줄 거고요. 대신에 이제 수정할 제목, 수정할 내용 이런 식으로 디테일만 좀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코드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다가 여기까지는 찾아내는 과정이었고 그 찾아낸 결과를 바탕으로 있나 없나 판단해서 밑으로 내려 보낼지 아니면 끊을지는 얘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없을 때 출력하고 보내버릴 건데 있으면 내려갈 거니까 그러면 내려왔을 때 입력을 받게 될 거고 입력받은 녀석으로 값을 갈아 끼워야 되죠. 실제로 수정이 되어야 되는 기능이니까 값을 갈아 끼우려면 그 원본 게시물 객체에 접근을 해서 결국엔 그 객체가 가진 값을 재할당시키는 게 실제로 값을 수정하는 방식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원본 게시물에 어떻게 접근해요? 자,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죠.
이게 articles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0번, 1번, 2번 게시물 총 3개죠. 그 안에 실제로 들어있는 게시물 객체를 표현을 한 건데 1번 게시물, 2번 게시물, 3번 게시물 간단하게 표현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 녀석들이 각각 다 리모컨을 들고 있겠죠. 객체는 자기 자신 컨트롤하는 리모컨 디스가 무조건 있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그림도 정확하게 표현한 건 아니에요. 아티클스에 애드가 될 때 우리가 조립해서 넘겼던 그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을 넘겨받는 행위지 실제로 객체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는 아닙니다. 우리 코드가 제가 이 과정을 얘를 합치지 않았죠. 이러면은 결국은 이 객체를 컨트롤하는 리모컨을 지금 넘겨주고 있는 상황. 그럼 여기가 실제 객체가 아니라 리모컨 들어있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돼요. 원래 같으면, 진짜 같으면. 그것도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실제 원본 객체는 이렇게 만들어져서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게끔 리모컨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티클스가 가지고 있는 이 리모컨을 동작시키면 결국에 얘가 움직일 것이다 라는 개념인 건데, 지금 우리가 게시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서 이런 작업을 하나 해놨어요. 파운드 아티클이라고 하는 녀석한테 이 리모컨을 갖고 있게 했어요. 얘한테도 복사본 하나를 넘겨준 거죠. 그 과정을 우리가 코드로서 이걸로 했습니다. 이걸로 찾았을 때 파운드 아티클이라는 변수에 아티클 현재 그 객체를 컨트롤하는 리모컨을 담아 놓겠다. 변수는 객체 자체를 담지 못하죠. 객체를 컨트롤하는 리모컨을 담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FA 이거 파운드 아티클이에요. 이 녀석이 이렇게 변수가 하나 있는데 지금 특정 조건 나는 지금 1번 게시물을 2번 게시물을 찾을 거야. 그러면 2번 게시물에 대해서 그 순회하는 과정을 통해 이걸로 합시다. 이 리모컨을 여기로 가져와서 여기다가도 하나 복사를 시켜놨다. 이렇게. 그리고 이 녀석은 당연히 복사본 연결되어 있는 녀석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코드 상황에서 입력받은 내용으로 실제 원본 객체 데이터에 접근을 해야 돼요. 객체가 가지고 있는 그 변수에 직접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원본 데이터에. 그러려면 우리가 얘를 누를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코드 상황이 여기 요 시점에서 입력받고 나서 그 내용을 써야 되니까 입력받은 뒤에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입력받고 나서 요 시점에 여기에 접근할 수 있어요. 직접 얘를 누를 수가 있나요? 얘를 누르려면요 원초적으로 이렇게 가야 돼요. articles에 get 지금 1번 인덱스였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점을 찍어야 돼요. 근데 이러면 이 1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애매하죠. 아까 우리가 배웠던 거 활용해보면 여기서 뭐 인덱스 번호를 찾아다가 인덱스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가능은 하겠죠? 근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 지금 상태에서 우리는 여기다가 담아놨으니까. 여기를 직접 누르려고 고생할 필요가 없이 우리는 이거 누르면 어차피 여기 타고요. 얘도 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애를 결국 탄다. 그러면 found article 이 녀석이 갖고 있는 리모컨을 누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값들이 실질적으로 이 값을 바라보고 있는 거다. 자바가 객체 지향 언어인 이유가 이런 과정들을 할 수 있게끔 설계됐기 때문이에요. 객체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게끔 리모컨만 여러 개를 만들어서 여기서도 활용, 저기서도 활용, 그죠? 만약에 아티클스라고 하는 녀석한테 리모컨이 아니라 실제 객체가 들어있었고 우리가 그 변수에 객체가 직접 들어가는 형태였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애초에 방금 전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과정은 아예 불가능하게 될 거예요. 왜?
이게 변수고 이게 객체라고 해보겠습니다. 크기가 실제로 객체가 크니까요. 여기에 이제 뭐 어떻게 쓰여 있는데 이 객체를 이렇게 들고 있는 상태였다. 변수가 리모컨 같은 개념 없이 객체 자체 본연의 그 자체를 들고 있는 상태였다 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 자, 이거 하나하나가 다 객체가 직접 들어갔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found article에 얘를 줍니다. 그죠? 근데 주는 과정에서 잘라내기 하고 주는 건 아니고 복사의 개념으로 주긴 줘요. 이렇게 줬을 때 이 물결이 여기서 느낌표로 바뀌면 얘가 갖고 있는 물결을 느낌표로 바꾸면 얘는 바뀌어요? 안 바뀌죠. 이래서 객체는 그 객체 스스로가 직접 들어가는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객체를 처음 배울 때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어떤 방식으로 배우셨을지 모르겠지만 객체가 직접 변수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다.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무언가가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그걸 우리는 이제 편의상 리모컨으로 표현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도 제가 이제 학원에서 자바 수업을 진행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참조 주소 정도로 주소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 원래는 이렇게 주소값을 가지고서 다 연결시켜서 사용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쨌든 found article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의 값을 우리가 방금 전에 위에서 입력받은 타이틀로 바꿔 끼워 준다면 그리고 여기에 있는 바디를 이쪽에 입력받은 바디로 갈아 끼워 준다면 게시물이 진짜로 수정이 잘 된다. 우리가 그거를 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또 1번 글 하나 썼고요. 1번 글에 데이터가 있네요. 1번 글의 내용이 잘 나오는데 modify를 하려고 했을 때 제목을 입력을 합니다. 수정이 됐다고 뜨고 1번 글을 보면 실제로 수정이 잘 됐죠. 원본 객체가 가진 데이터가 진짜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랑 같이 자바를 하셨던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강조를 했을 겁니다. 객체를 공부하는 시점에서 객체가 확실히 그 전에 비해서 좀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각적인 자료를 직접 그려보면서 이해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객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시점이 됐을 때 많이 혼동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수업하지 않은 다른 자바를 들으셨던 분들도 아마 강사님들께서 비슷한 얘기를 하셨을 겁니다. 객체 중요해요. 자바를 쓰는데 난 객체를 몰라. 그러면 자바를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객체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아직은 지금 이만큼의 이런 과정들은요. 아직 객체를 쓴다라고 보기도 애매해요. 아직 손가락으로 눌러보지도 못했어요, 객체는. 눈으로 보는 것도 한쪽 눈을 감고 보고 있어요. 아직 그만큼의 활용도도 안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몇 개월 수업을 쭉 진행하시다 보면은 뒤로 갈수록 진짜 그냥 다 객체입니다. 그냥 모든 게 클래스, 모든 게 객체고 그 객체를 막 연결해서 활용하고 바인딩 시키고 이런 과정들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기본적인 객체에 대한 이해는 아직 잘 안 되어 있다면 지금 시점에서 완벽하게 끝내 주셔야 돼요. 이제 자, 그러면 지금 이 내용도 제가 커밋을 하나 남겨드리도록 하죠. 지금 디테일, 딜리트, 모디파이 이렇게 세 가지 기능 쭉 만들어 봤고 그걸 같이 만들어 보면서 여러분들 뭐 예외 처리라든가 아니면 순회하는 거라든가 메서드를 사용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얘기를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커밋 양이 쌓였으니까 내일 수업에서는 이거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거 코드를 만약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려고 공부를 하려고 쓰려고
공부를 하려고 이제 제 거 커밋된 결과를 들어와서 코드를 가져가야지. 그럼 브라우저 파일즈 와서 원본 찾아서 여기에 있는 거 긁어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긁어가서 여러분들 뭐 거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는 거 지금 당장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별로 어렵지도 않고. 근데 코드는 이런 거 하나 보여드리면 지금 우리는 하나의 패키지에 그 패키지도 사실 디폴트 패키지 쓰고 있죠, 우리. 패키지도 없고 그냥 바로 메인점 자바예요. 그런 상태인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만들게 된 프로젝트에는 이거 하나하나가 다 패키지고요. 지금 제가 여기까지 들어왔던 src 밑으로 있는 메인, 자바, com, example, 데모 다 하나하나의 패키지고요. 그 패키지 안쪽에 들어가 보면은 이거 하나하나가 다 클래스 파일이에요. 그럼 만약에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파일을 그냥 와서 복사 붙여넣기로 가져간다라고 하면 가져가야 될 파일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힘들겠죠? 그래서 그런 수작업을 하지 않고 이 녀석을 활용해서 쉽게 제가 제공해드린 코드를 여러분들 컴퓨터에 설치하고 내려받은 거를 여러분들이 작업할 수 있는 환경에 적용시켜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을 또 안내를 드릴 겁니다. 클론이라고 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런 것도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자, 지금 보면은 커밋 개수가 9개인데 예를 들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클론이라는 기술을 쓰면은 최신 버전의 코드로 여러분들 컴퓨터에 설치할 수 있어요.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내려받았는데 여러분들 공부를 하기 위해 나는 여기 시점으로 돌아가서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내가 직접 쌓아 올려보고 싶어 라는 느낌이 든다면 이 시점으로 가야 되죠. 가려면 써져 있는 거 지워야겠죠. 그걸 일일이 찾아서 지우다 보면은 소스가 망가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말고 필요한 내용인데 코드를 잘못 지울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자유자재로 시간 여행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지금 가장 최신 버전으로 받았으니까 이 상태의 코드로 받아진 건데 거기서 뭐 여기로 갔다가 막 한창 작업을 하다가 다시 여기로 왔다가 아니면 다시 최신으로 왔다가 이런 거 할 수 있는 방법 내일 수업에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오늘 기능 좀 몇 가지 많이 만들었으니까 복습 이제부터는 좀 열심히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내일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